행복의 정복. 행복의 정복은 버트런드 러셀의 대표적인 인생론이자 실천 철학서입니다. 이 책은 전문 철학서를 쓰듯 이론을 세우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반복되는 태도와 습관을 짚어가며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보여줍니다. 행복의 정복이 쓰인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허무가 깊게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러셀 역시 그 혼란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삶이 꼭 성공과 함께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 러셀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젊은 이상주의자의 목소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노년의 회고도 아닌 삶의 무게를 충분히 겪은 한 지식인의 차분한 성찰이 담긴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특별한 불행이 없어도 이렇게 자주 괴로워지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9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도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안전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불안과 피로는 오히려 더 일상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의 정복은 불행의 원인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을 현실의 언어로 하나씩 짚어갑니다. 이 책은 차갑도록 이성적입니다. 감정을 위로하기보다 먼저 생각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성적인 문장들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닿는 책입니다. 1. 불행은 사건보다 태도에서 자란다. 러셀은 가장 먼저 불행을 설명하는 오래된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대개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의 상태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러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시대, 비슷한 형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차분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과 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만약 불행이 오직 사건의 크기에서 비롯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흔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셀은 이 차이를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찾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잠시 머무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전체 삶을 부정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같은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살피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최악의 결과에 먼저 잠식됩니다. 러셀이 말하는 불행의 불의는 이처럼 반복되는 내면의 습관입니다. 사건을 확대하고 의미를 덧붙이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는 방식 말입니다. 그는 불행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심코 몸에 익혀온 생각의 방향과 반응의 패턴이 마음을 얼마나 쉽게 지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불행은 더 이상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덮쳐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 러셀이 가장 먼저 짚어내는 불행의 원인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행의 출발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자기 성찰이나 반성 같은 깊은 사유가 아닙니다. 러셀이 문제 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분은 괜찮은지, 오늘의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방금 한 말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지. 이 질문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오갈 때 사람은 삶을 살아가기보다 자기 자신을 감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러셀은 이런 상태가 흔히 생각이 깊다거나 자기 성찰적이다 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깊은 성찰은 필요할 때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집착은 시선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 붙들어 두고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지금의 나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즐거운 순간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즐거운 건가? 를 묻게 되고 힘든 순간에는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러셀은 이런 태도가 불행을 더 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 생각, 풍경에 향해야 할 시선이 계속 자기 안으로 접혀 들어오면 삶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좁아진 세계 안에서는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상태는 자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자기 집착의 한 형태에 가깝다고요. 불행한 사람은 반드시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짚어줍니다. 3. 자기 평가가 일상이 될 때 생기는 피로. 러셀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행동을 되짚고 선택을 돌아보며 때로는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찰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셀이 주목한 지점은 그 성찰이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만이 아니라 하루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는 자신을 평가합니다. 아침의 선택은 옳았는지, 방금의 말은 적절했는지,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이 평가가 습관이 되면 삶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검토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러셀은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점받는 시간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나란히 세우고 또 남들과 비교해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삶의 기준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 기준은 충분히 잘해도 만족하기 어렵고 조금만 흔들려도 스스로를 낙제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이런 자기평가는 성장을 돕기보다 지속적인 피로를 만들어낸다고요. 왜냐하면 평가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면 그보다 더 나은 오늘을 요구하고 오늘을 버텨내면 내일의 기준은 또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즐거움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먼저 남습니다.
진짜 만족은 이런 상태에서 거의 자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족은 잠시 멈추어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생기지만 끊임없는 자기평가는 그 멈춤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이 되고 그 심판은 좀처럼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러셀은 이 지점에서 불행이 갑자기 덮쳐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평가 속에서 서서히 축적된 피로로 다가온다고 설명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채점하느라 지쳐버린 상태. 이 피로는 환경을 바꾸거나 성취를 늘린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평가하는 태도 자체를 다시 바라보지 않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4. 비교는 기준을 외부로 넘겨버린다. 러셀은 자기평가가 일상이 된 삶이 왜 쉽게 지치는지 그 다음 이유로 비교를 이야기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삶의 기준은 이동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기준이 어느새 타인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보다 누군가보다 앞서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러셀은 이때부터 사람의 기분은 자기 삶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와 반응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남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지금의 내가 부족해 보입니다. 비교는 삶의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만의 속도, 자기만의 조건, 자기만의 맥락은 사라지고 순위와 위치만 남습니다. 러셀은 이 상태를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속에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판단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만족 여부는 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 타인의 시선, 사회적 평가가 결정합니다. 이런 삶에서는 어떤 성취도 오래 기쁨으로 남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이 언제든 그 기쁨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을 넘으면 다음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보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이런 상태가 겉보기에는 능동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외부에 맡긴 불안정한 삶이라고 봅니다. 행복해도 그 행복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해도 이 정도로 괜찮은 건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은 비교가 깊어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자기 삶을 평가할 권한을 타인에게 넘긴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묶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삶의 기준을 다시 손에 쥐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삶은 처음으로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호흡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 시기와 질투는 비교가 감정으로 굳어진 상태다. 러셀은 비교가 오래 지속될 때 그 비교가 단순한 판단을 넘어 감정의 형태로 굳어지는 순간을 주목합니다. 그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다는 욕망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성취가 자기 삶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작됩니다. 러셀은 이 감정이 특히 교묘하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저만큼 되지 못했을까? 같은 조건인데 왜 결과는 다를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타인의 삶은 더 이상 하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다가옵니다. 러셀은 시기와 질투가 행복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기보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감정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자기 삶의 맥락을 잃기 쉽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지나온 과정은 흐려지고 남이 가진 결과만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결핍의 목록으로 정리됩니다. 충분히 의미 있었던 순간도 비교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만족은 자주 중단됩니다. 러셀은 여기서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관심이 오랫동안 자기 삶을 떠나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 감정이 생겨난 구조를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을 이미 외부에 맡겨버린 것은 아닌지, 시기와 질투는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관심이 다시 자기 삶의 리듬과 속도로 돌아올 때 이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타인의 성취를 자기 평가의 잣대로 삼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시기와 질투는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6. 권태는 무기력이 아니라 방향 상실이다. 러셀은 권태를 흔히 말하는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태라기보다 무엇을 향해 마음을 둘지 잃어버렸을 때 서서히 우리 안에 스며드는 증상으로 설명합니다. 권태란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향할 대상을 잃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흔히 내 삶엔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러셀은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착각을 짚어냅니다. 삶이 실제로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반복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러셀은 사람이 어떤 대상에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삶 전체가 의미 없는 나열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루의 구조는 같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녁이 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태도가 사라지면 시간은 단순한 소모로 바뀝니다. 권태로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은 계속 해내고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가 서서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놀람이 사라지며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견뎌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큰 변화가 없어도 마음은 이미 앞서 지쳐버린 상태가 됩니다. 러셀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권태는 삶이 가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향한 관심의 방향이 흐려졌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태를 몰아내기 위해 자극을 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오락이나 강한 흥분을 처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관심의 방향을 다시 바깥으로 돌릴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
일, 생각, 자연,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권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새로움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삶이 갑자기 빈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러셀은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기대, 같은 기준, 같은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권태는 노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흐를 방향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태를 의지의 실패로 이해하면 사람은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지만 방향의 상실로 이해하면 잠시 멈추어 다른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관심을 옮길 자리를 찾는 순간 삶은 다시 조금씩 손에 닿기 시작합니다. 7. 몸을 무시한 정신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러셀은 불행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의외로 자주 몸의 상태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의 깊이나 성격의 문제로만 해석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이 신체의 피로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피로는 단순히 기운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과도한 긴장, 멈추지 않는 사고,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이 몸에 남긴 흔적입니다. 생각은 계속 움직이는데 몸은 쉬지 못할 때 정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러셀은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유난히 예민해졌다고 느끼지만 실은 몸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고는 점점 비관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문제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러셀은 이때의 불안과 우울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 피로가 만들어낸 왜곡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걱정을 경계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대비하는 습관은 겉으로 보기엔 신중해 보이지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많은 정신적 고통은 사유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가 멈추지 않아서 생깁니다. 생각이 쉬지 못하면 몸도 함께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은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휴식을 도덕적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구분하며 휴식을 삶의 필수 조건으로 봅니다. 쉬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 생각도 비로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마음만 단단하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단단함조차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몸을 무시한 정신은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쉬고 있는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고민은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8.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관심의 이동이다. 러셀은 행복을 어떤 특별한 기분이나 지속되는 만족감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행복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느끼는 감정의 종류보다 관심이 머무는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관심이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될 때 생각은 점점 안으로 접혀 들어옵니다. 기분의 변화,
타인의 시선, 자기 평가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삶은 실제보다 더 좁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일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불편도 오래 머뭅니다. 러셀은 이런 상태에서는 행복이 자라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관심이 바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 일, 사상, 자연, 혹은 나와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어떤 대상이라도 마음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이런 관심을 비인격적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관심이 살아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자기 문제만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행복은 이 여백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직접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도망치지만 삶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자리를 만들면 행복은 결과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러셀은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삶을 향한 관심의 방향을 조정하라고 권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세상으로, 평가에서 이해로, 집착에서 호기심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순간 행복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곁에 와 있게 됩니다. 9. 일은 우리를 소모시키기도 살게 하기도 한다. 러셀은 일할 수 있음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봅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무이기 이전에 인간의 정신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하나의 통로에 가깝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항상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자기 능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때라고 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행동이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붙잡아 줍니다. 러셀은 이런 상태를 특별한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몰입의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아도 다음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평가하지 않습니다. 몰입이란 자기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평가가 잠시 멈추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에 몰입할 때 우리는 이걸 잘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 대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될까? 라는 구체적인 관심이 앞섭니다. 이때 마음은 자기 자신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현재의 과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러셀은 바로 이 연결이 행복에 가까운 상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일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보상 규모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일이라도 자기 능력과 맞닿아 있고 집중할 여지를 제공한다면 그 일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정받는 일이라도 지속적인 긴장과 자기 검열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사람은 쉽게 소모됩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논하면서도 일을 피해야 할 부담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중요한 균형 요소로 다룹니다. 일이 삶을 압도할 때는 불행해지지만 일이 삶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평가에서 풀어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며 삶을 다시 현재형으로 돌려놓습니다. 10. 사랑은 안정이 아니라 성숙이다. 러셀은 사랑을
강렬한 감정의 고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간의 열정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까움이 소유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이런 사랑이 안정을 주기보다 끊임없는 긴장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덧붙이게 되고 관계는 점점 확인과 증명의 장이 됩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내 삶 안에 묶어두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리듬, 나와 다른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사랑은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상대의 변화를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고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사랑이 안정되기 위해 감정이 식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 위에 이해와 존중이 놓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사랑을 통해 얻는 행복을 소유의 만족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찾습니다. 상대를 통해 내 불안을 달래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삶의 폭을 넓혀가는 사랑. 사랑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숙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 조용해지고 그 속에서 비로소 안정이 자라납니다. 11.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러셀은 행복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삶, 늘 만족스러운 상태를 자연스러운 목표처럼 떠올립니다. 하지만 러셀은 바로 그 기대가 삶을 가장 쉽게 무겁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균형을 기대할수록 현실의 작은 어긋남은 크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계획에서 벗어나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셀은 삶이 원래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불편함과 불확실함, 미완의 상태는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의 기본 조건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날카로워지고 실망이 반복될수록 삶은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러셀은 이 부족함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부족함을 포함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권합니다. 이 받아들임은 체념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삶을 포기하는 용기가 아니라 삶과 함께 가겠다는 용기입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덜 가혹해집니다. 모든 날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선택이 옳지 않아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늘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지금의 삶을 지금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행복을 완성된 상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으로 그립니다.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은 행복을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행복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끝으로 러셀에게 행복은 붙잡아야 할 성과가 아닙니다. 노력의 끝에 얻는 보상도 아닙니다. 그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채점하듯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고 관심을 다시 자기 자신 밖으로 천천히 옮겨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성취의 보상이 아니라 삶에 성실히 참여할 때 뒤늦게 따라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잘 살기 위해 애쓰는 순간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정확히 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조금 더 온전히 대하고 지금의 하루를 무리 없이 감당하고 있을 때 행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떤 결심을 요구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짧은 여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버트런드 러셀. 버트런드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수학과 논리학에서 현대 철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했으며 사유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글로 대중과도 깊이 소통했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고 이 신념으로 실제 투옥을 겪기도 했습니다. 1950년 사상의 자유와 인간적 가치를 옹호한 공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러셀은 행복과 불행을 감정이 아닌 삶의 태도와 습관의 문제로 바라본 철학자입니다. 감사합니다.